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는 저 당시 영상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국정감사에 임했던 모습이고 본인의 청문회는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는 다음 달 초에 아마 청문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청문회 앞두고요. 윤석열 후보자 부인과 관련된 무슨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이제 국회로 제출됐잖아요. 그 네.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무슨 내용이에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이 재산세 체납으로 세 차례나 집이 압류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1월과 그 이듬해 2013년 11월 그리고 2015년 1월에 총 세 차례 부인 명의 서초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예. 재산세 체납으로 이곳을 세 번이나 압류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부가 지금 저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자 부인이 저 서초구 아파트에 재산세를 세 차례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집이 압류가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건데, 저게 정 의원님, 뭐 재산세 체납 물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후보 결격 사유가 될 만큼 저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 세금 체납 문제는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이제 방통협의회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예. 뭐 본인이 따로 근무하고 해서 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히 뭐 실제로 체납을 한 것이 부인 명의의 아파트이지만 잘못했다. 아하.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예. 오히려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부인이 재산세를 이제 세 차례 체납했다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요. 자,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 들어 그 그래픽을 보는 게 더 좋겠군요. 그래픽 한번 주세요. 자,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이렇게 세 차례 재산세를 체납했다는 거예요. 집이 압류됐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자 부인은 세 번이나 잘못을 반복한 셈이 되는 겁니까? 박 의원님? 그런 셈이죠. 그 기한 내에 그럼 납부를 너무 자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고 예. 이제 체납 통지를 받고 압류까지 될 때까지 납부를 안 했다가 뒤늦게 납부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공직자고 더더군다나 법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인 명의의 재산세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자로서는 이게 뭐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죠. 아하. 청문회에서 지적될 만한 상황이고, 예.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조세를 코탈 목적으로 한 뭐 세금 체납이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검찰총장이 지명되고 나서 그걸 냈다 이랬다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데, 저런 부주의함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뭐 문제는 제기하겠지만 뭐 저것 때문에 낙마 사유가 되거나 그럴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그걸 여쭤본 이유는 그렇잖아요. 무슨 잘못이든 그 똑같은 잘못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면 그 이유가 어찌 됐건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 것 같은데, 더군다나 윤석열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이 아니라 검찰을 이끌 검찰 수장이 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그의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도 가치가 있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 부장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재산세 체납.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한 말이 상습 체납자의 문제점을 따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세 번이나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우선 재산세를 안 내게 되면은 독촉구지서가 오죠. 독촉구지서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압류 통지서가 또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세 번을 반복합니다. 세 번을 반복했다. 네, 아하. 이것도 좀 고위공직자의 아무리 부인 소유라 하더라도 예.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자 측의 해명이 또 잘못됐다고 봅니다. 해명이요? 예. 예. 우선 맞벌이 부부고 바쁘다 보니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게 이제 한들, 해명 내용입니다. 그래픽에 나오는 게. 한들 맞벌이 합니다. 네. 이럴 때는요, 잘못하면 참 부주의했다라든지 솔직하게 사과하면 돼요. 요즘에 맞벌이 부부 많잖아요. 저도 예. 맞벌이 부부지만 압류까지 될 때까지 이거를 남편이 몰랐다라든가 아하. 아니면 세 번이나 반복됐다라든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잘못했을 때는 예. 정말 잘못했다. 부주의했다. 네. 이렇게 정현-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전체 재산 신고한 금액이 66억이잖아요. 예. 아마 이제 지금 공시지가를 포함해가지고 토지를 비롯해서 부동산이 12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부가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66억의 예산 중에서 62억이 부인 명의 재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재산을 완전히 따로 부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후보자 부인의 재산세 체납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지 기자, 지난주에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새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네, 아까 잠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다시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회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글쎄 이 윤석열 후보자 부인의 재산세 체납이 더욱더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재산세도 결국에 돈 얘기인데요. 돈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다음 달 5일, 7월 5일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다음 달 초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이 되면 재산세 체납으로 세 차례 집합류에 이어서 이 재산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2012년에 늦장가 갔잖아요, 윤석열 후보자가. 그런데 2012년 결혼했는데 이 부부의 총 재산이 66억 73만 원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윤석열 후보자 재산은 거의 얼마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이제 부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상당수의 부인 그 재산 중에서도 현금으로 49억 원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저 부인 재산 형성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뭔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 부장 이게요. 윤석열 후보자 저 재산 문제가 그냥 단순히 저게 돈이 많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한국당은 뭐가 저게 문제가 있다라는 뭔가 근거 있어야 하는 얘기일까요? 좀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당의 공세 내용은 예.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가늠은 못하겠습니다만 네. 우선 이 부인되는 분이 7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40대 중반이거든요. 예. 근데 40대 중반에 아무리 사업가라 하더라도 예금을 349억 원을 보였다. 이렇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직자의 분이라면 들여다봐야 된다. 예. 아마 야당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모두에서도 그 장모의 의혹이 한번 그 국회에서 그 문제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장모도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2017년 10월에 100억 원대의 어떤 그 신고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게 됐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당이 싸잡아서 이 재산 형성 과정을 제대로 보겠다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구나.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겠다. 이래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고 또 국가정보원장이라든지 국세청장, 검찰총장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번에 검찰총장 된 것도 적폐청산 수사 이거를 잘했고 앞으로도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사분란이 크게 일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런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주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또 이 자리에 계속 갈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 회의를 계속해서 주재하고 또 검찰총장이라든지 권력기관장이 모두 참여한다.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재산 문제가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이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지는 저희가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 주제가 서로 벼르는 청문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 벼르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민주당도 벼르고 있다는데 김민지 기자,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윤석열 후보자가 2013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감장에서 황교안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 외압을 했다 이렇게 폭로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단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를 따지고, 이건 막 필요해서 하라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때 이후로 뭔가 윤석열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가 악연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민주당이 노리는 또 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면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들도 그런 지금
작전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열리기만 해봐라. 네.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정 후보자들 주저앉히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자가 들어와서 법대로 진짜 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아까 박주민 최고위원이 열리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를 직접 하잖아요.